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7월 18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제 최헌절이었죠. 예, 예, 헌법 정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정체성이기도 한 헌법 정신을 오롯이 다시금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외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미합니다. 예, 국내 정치 상황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재명 리스크가 있고 이쪽은 이준석 리스크가 있고 윤핵관 리스크가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제 상황은 날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여기에 또 금리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지금 더 오를 것 같다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방향 제시 또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스나마나한 내각 참 갑갑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여론조사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엉망진창인 집권당인 국힘당의 지지도보다가 더 떨어져 있다. 이 말은 더 낫다라는 말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중도층 및 국힘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전통적 소위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지지 세력들조차 윤석열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잘 직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지지층들이 입안하고 있는 이 모양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기 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네, 이렇게 해서 이 국정 동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지율이 회복되는 건 둘째치고 여론조사의 문제점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방송 언론 문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선거 제도라고 하는 이 민주적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체 제도와도 연관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간에 외면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문제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향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예, 이 지지층의 민심 위반, 지지층이 떠나고 있는 이 현상을 윤석열 정부는 좀 따갑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걸 뭐 대수롭지 않게 신경 안 쓴다. 정말 신경 안 쓸지 그거는 뭐 말뿐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참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일단 뭐 지난 주말 동안에 보게 되면 주요 언론들의 사설이나 칼럼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여요. 예. 동아일보 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죠.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진즉부터 지적해온 부분이죠. 윤석열 정부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 혼자 출근길에 출입 기자들, 그것도 대통령실, 예전으로 하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 몇 사람들 한두 마디 자기네들끼리 대화죠. 어떤 의미에서. 그걸로 하루를 다 떼어버리는 듯한 뭐 그게 전부 다인 듯한 내각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국정 현안이 뭔지도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지 비전도 모르겠고 뭐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부터 주요 언론들의 사설 칼럼에서도 본격적으로 관련한 거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이거든요. 예. 지지율 하락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지금 여론조사 문제가 많은 거는 다 공유하니까요. 근데 경향성은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나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보수층 60대 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2달 지나고 이제 곧 100일이 되잖아요. 취임 100일까지는 다른 미국 중심의 외국 설리를 보게 되면 대체로 언론들도 호의적이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그러기에는 이게 100일이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부터 조금씩 언급을 하는데 저 자신도 조금 성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애도 뭐 100일이 돼야만 그래도 좀 모양을 갖추는데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해서 좀 외람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서 보여주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내각 구성에서부터 그보다가 더 앞서서는 인수위라는 그 정말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너무 무산일하게 보낸 것 같아요. 치열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안철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만 해야지 또 뭐 집권당 거기 들어가서 이준석 리스크가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또 안철수가 또 더 보태고 윤핵관 보태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콩가루 집안 된다는 거죠. 지금 또 보십시오. 인수위 시간 동안에 국정지표에 정확한 그림이 없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걸 할 겁니다라는 포스터를 내세울 만한 뭐가 하나가 없어요. 캐치프레이즈가 없어요. 온갖 잡다한 선거 기간 동안에 빚어졌던 그 정책 공약집 요약해 놓은 것 이상에 뭐가 있나요? 윤석열 정부 뭘 하겠다는 것이 싹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없죠. 네, 이 짓을 해놓은 인수위원장을 하는 안철수 지금 집권당 들어가서 또 이제 뭐 새 교합한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네, 참 한심한데요. 자, 일단 이야기는 초점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문제는 지금 온갖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윤석열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은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어쨌든 아마추어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아직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고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본인 말 따라 처음 해봐서 처음 하는 누구든 뭐 지금 한국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2번 할 수도 없어요. 처음 해봐서 그런 경솔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좀 그렇죠. 그 뭐 농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국정의 리더로서 언론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죠. 사석에서는 몰라도. 자, 그런 지경에 지금 밑그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가겠다는지 든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신뢰는 여전히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든든한 감이 없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한창 힘을 받아야 될 시기에 힘이 빠지고 있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메시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 52시간제 노동 탄력 근로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하고 도스태핑 이야기하고가 달랐죠. 예, 대표적인 게 그런 케이스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내각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자, 급기야 최근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깁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빚 탕감, 상환 유예보다는 빚을 탕감해주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발이 납니까? 열심히 빚 갚은 놈은 바보냐? 열심히 빚 갚은 놈은 뭐냐? 갚은 돈 내놔라. 지금 이 판국이 되고 있다고요.
이래도 저래도 인심을 얻지 못하는. 이게 메시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대통령 메시지와 내각의 메시지, 그다음에 일선 현장의 메시지가 마구 뒤엉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의 평가, 논평이라든지 메시지, 언론 메시지하고도 마구 뒤엉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어수선한 사회 현상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메시지죠. 방송, 언론, 그다음에 정부의 메시지인데 정부 메시지 자체가 지금 혼선을 빚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언론하고 또 엇박자죠. 물론 언론 노조 예, 장악된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문제도 있습니다. 기울어진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 또 일단 우리가 감안하자고요.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메시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대단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스태핑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참 어떤 의미에 대통령으로서의 소통하고자 하는 공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이 글쎄부터 시작해서 뭐 어쨌다는 거냐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는 문재인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뭐 못한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에 대해 대단히 감정적이죠. 즉흥적이라 해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어? 보이는 거죠. 진심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씨 말을 뭐 저따구로 해 이런 거지. 지만 성질 있나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일반의 국민들의 정서란 말이에요. 어이구야 뭐 이제 아쉬울 거 없다는 거야 이런 거죠. 지지율 신경 안 쓴다 이러니까. 예, 이게 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좀 어떤 의미에서 좀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과 실질이 다른 미사여구를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좀 겸손하고 정중하고 진중한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시원시원한 거, 박력 있는 거, 글쎄요. 내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뭐 어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죠. 거기다가 주요 인사라고 하는 인사를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검찰 편중 인사야. 참신한 얼굴이 보이질 않아. 강요 구성하는데 20년, 30년 강요들이야. 최근에 변양균 정책고문 이야기를 또 해요. 여러분, 변양균 이미지 이게 이해가 될까요? 네? 정책,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난관 위기, 그 다음에 현재적 산업 기반이 미래적 산업 기반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데 변양균의 정책, 변양균의 그 아이디어를 빌려야 할 대한민국일까요? 그렇게 이 나라에 인재가 없을까요? 정말 이 윤석열 정부는 사람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단히 실망스럽죠. 문재인 정권 때 의전 비서관 탁현민 그 성 관련 문제가 있었죠. 성비위 관련. 이 지금 변양규는 그보다 더합니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신정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러브 스토리가 연일 신문 지면을 도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물을 지금 또 이 와중에 또 정책 고문이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윤석열 자신은 모를까요? 그 참모들은 뭐 하고 있나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인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너무 나태한 거예요. 나태한 거죠. 사람을 너무 안 찾는다. 그냥 편하게 내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 쓴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그 대통령실에 또 인사 이야기 나왔죠.
행정관, 뭐 보조 인력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뭐라 그럽니까? 권성동이 지가 추천했대요. 그러면 그걸로 뭐가 될 것 같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권성도이가 좌지우지 다 하네? 만사동통이네? 이래 되는 거지. 만사 권성도이를 통하면 되네? 이래 되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장제호의 권성도의 또 윤핵관, 이준석이 문제 겨우 좀 정리되나 싶은데 또 권성도의 장제호의 점심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부터 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권성도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탄핵 정국 때부터 권성도이는 한 번도 그 당을 위해서든 전체 대의를 위해서든 간에 제대로 처신한 게 없어요. 제 기억으로.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원장 하나만 똑바로 했어도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 뭐죠. 문재인 정권 5년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 탄핵 쪽에 동조를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기 전대로 갔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해야죠. 근데 지가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표 그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다들 해석하죠. 그렇게 직무대행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힘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정에 관심이 있나요? 없죠. 지금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또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정리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 정리된 거 있습니다. 유튜버 안정거의 누나가 뭐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그게 뭐 잡음이 일자마자 바로 정리해버렸다는 그런 소리만 들려요. 이상한 정리는 빨리 하고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연좌제인가요? 그런 원칙도 없어요. 그런데 정실주의는 또 해요. 40년 직이니 뭐 어릴 때 고향 사람이니 외갓집 부근에 있었느니 또 뭐 권성도이가 추천했느니 이런 소리는 계속 나와요. 이거 간단치 않죠. 그렇죠. 인사풀이 너무 좁다. 전부 아는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람 이외에 사람을 안 찾는다. 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청와대에 있던 그 조직, 국정을 받쳐주는 조직을 차라리 살려두던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정부는 보기 싫다라는 게 국민들의 기본 정서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이러면서도 계속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바꾼 그거 하나 위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름 공모했는데 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나요? 네? 국민들이 알고 있나요? 대통령실 이름, 자기네들이 지금 공모해서 정한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이럴 정도로 국민과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이밍이 안 되고 있고 브랜딩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여기 또 어떻습니까? 집권당 꼴은 엉망진창이죠. 이준석은 지금 집 뛰쳐나가서 지금 계속 또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올랐느니 부산에 가서 사람을 만나느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진화가 안 되고 있고 안에는 또 장제원, 권성동 이렇게 계속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점심 먹는 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당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 그럼 국정이 될까요? 집권당 꼬라지가 이런데 국정 동력이 살아날까요? 네. 심지어는 언론에서 그렇게 가십거리 삼잖아요. 측근이냐 친구냐. 이게 뉴스가 돼야 됩니까? 지금 이 비상시국에 윤석열 정부의 뉴스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 돼지 엄마
이야기처럼 여러 부류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사실을 모르시나요? 모르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알고 있다면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나요?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압니다. 내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래도 이 법치를 좀 바로잡고 정의가 뭔지 뭐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겠구나 기대를 했던 그 층들이 지금은 얘는 안 할 거야. 예를 들면 신임 감사원의 사무총장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하더라도 윤석열이는 안 할 거야. 그렇게 검찰 좋아하고 검찰 다 요직에 박아놨는데 윤석열의 검찰은 안 할 거야라고 지뢰 지금 단정해버리잖아요. 안 한다 얘.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유야무야 5년 세월 보내다 그냥 나가지 안 한다. 그렇게 민심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다 이제 기대를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론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도 마음을 비웠다고요. 마음, 뭐 좋게 표현하면 마음을 비웠고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이게 다시 한번 떠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올까요?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윤석열 자신의 어떤 그런 짜잘짜잘한 문제들이 때문이고 국정이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걸 대단히 조심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신뢰잖아요. 한번 마음이 떠나버리면 무슨 짓을 해도 그래? 그런 일 했어? 뭐 잘했네? 이런 정도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애초에 갖고 있던 애정과 신뢰가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안 돌아오잖아요. 저는 쉽게 보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바닥을 치고 간다. 이거는 외국 사례입니다. 대처 이야기, 레이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외국 사례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정이 많은 사회고 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너무 정이 많아서 탈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정을 줬다가 그 정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 이 마음 그렇게 돌아서고 떠난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죠? 이 무더위 한편 무더위의 철이지만 한편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이잖아요. 이 녹음의 계절, 이 무더위가 사라지면 이 열정이 식어가면 예, 가을이 찾아오게 되고 낙엽이 지게 되죠. 쓸쓸하고 황량해지게 되죠. 대지 또한. 이 열정이 식고 애정이 식고 신뢰가 식고 떠나간 마음이 무슨 짓을 한들 그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적 정서라고요. 자꾸 외국 사례 좋아하는데 그거는 그네들의 방식에서의 이야기고요. 달리 표현하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뭘 기대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에 지겨울 정도로 몸서리칠 정도로 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 전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 비상식, 내로남불 이걸 좀 상식으로 정의로 바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전에 잘한 것 봤냐? 내가 못하는 게 뭐냐? 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찔러버리니까. 그리고 뭐 좀 자신 있게 좀 뭐 방향을 제시해 줄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뭐 글쎄 처음 해봐서 뭐 잃어버리니까. 이게 뭘까라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게 간단한 거 아니죠. 예. 여기 지금 물가, 인플레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고 있죠. 거기에 경기 침체 공포가 음습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난 우리 시절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뭐 2008년도에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예?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진짜 그럴 만한
역량은 있는지 믿음이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일단 내각이 안 보여요. 정부가 안 보여요. 정부가 안 보여요. 윤석열 혼자서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요. 그 비상경제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첫 일성이 빚 탕감해주라는 이야기만 들려요. 그러자 바로 반발하잖아요. 열심히 빚 갚으면 바보냐. 갚은 빚 내놔라. 지금 이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좀 심사숙고한 이 숙성된 맛이 없다는 거죠. 그냥 즉흥적이다. 감정적이다. 기분파다. 믿음을 못 준다. 믿음을 못 준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되묻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지금 아직 그래도 미련을 갖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지지층의 참을성 조차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나갈 시간이 되었다. 배터리가 방전되고 소모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방전되면 충전해도 다시 배터리 기능을 못합니다. 그죠? 완전 방전이나 마찬가지. 폐품 처리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도어스태핑이 리더십 아니잖아요. 네? 뭐 기분 좋게 선심성 정책이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기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언론, 문화일보 쪽을 보면 이용식, 주필이 시론을 쓴 게 있어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국정 실패를 한 거는 없는데 국정을 잘못한 거는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국가 정체성을 흐리고 이상한 짓을 한 거. 지 백성을 인신공약으로 마구 내몰면서 뭔 짓을 하려고 했는지 소위 말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도보다리 USB까지 털릴 지경일 건데 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국에 등산하고 라면 먹구용으로 넘기고 오이 처먹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수건 흔들면서 아주 뭐 하트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미치광이 같은 노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이거를 뒤덮는 게 있어요. 윤핵관의 꼴불견. 네. 뭔 일을 열심히 해도 김건희 여사 주변의 잡음들, 그다음에 소소한 인사, 정실 인사의 구설들, 이준석의 망나니 짓, 동네방네 똥물 튀기기 다 뒤덮이고 없어요. 실패한 거는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잘하고 있고 정말 제대로 정상화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실패하고 메시지에 실패하고 공감 능력, 소통에 실패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현재 요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절단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용식 주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원로들 좀 많이 만나라. 그 사람들 무슨 욕심이 있냐? 월급 안 줘도 되잖냐? 정말 사심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그야말로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를 다 이야기할 거 아니냐, 허심탄회하게. 괜히 이렇게 불러서 밥 먹고 사진 찍고 하지 말고 조용조용 이렇게 좀 배우라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주필의 조언이고 그런 큰 정치요. 글쎄요. 제가 느끼는 또 제가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윤석열은
아직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야말로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에요. 버럭, 예, 버럭으로 여러분 많이 아시죠? 버럭이에요. 참모들 물론 자기보다 휘하이니까 어떤 수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국정 운영에서는 수하가 없죠. 3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8순 먹은 어른이 배울 바가 있으면 경청해야 하는 게 국정이죠. 버럭, 네가 뭐 한다고? 안 됐죠. 예, 이 이야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청년 정치한 거 봤습니까? 걔가 언제 청년 정치했나요? 지금 꼰대 정치 보다가 더 꼰대죠. 왕꼰대 정치하고 있잖아요. 박지원이 무슨 청년 정치한 적이 있나요? 좀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민주당 문제를 신선하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거는 소위 옴부즈맨의 역할이지. 박지원이 자기 정치한 적 있나요? 어떤 정치를 했나요? 어떤 현장, 어느 현장에서 어떤 정치를 했나요? SNS 정치요? 그런 걸 정치라고 하나요? 그냥 픽업된 거죠, 어느 순간에.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젊은 2030 세대 표를 의식해서 그걸 그냥 얼굴 마담으로 갖다가 이렇게 바지 사장으로 앉힌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가 청년 정치를 하고 있대. 청년 정치에 무슨 뭐 대단한 뭐 대변인인 것처럼. 그네들도 착각이에요. 그렇죠? 자,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이용식 주필은 큰 정치를 배우라고 하는데 당장 윤석열 자신이 버럭버럭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돼. 심사숙고가 안 돼. 머리는 빠르고 영민하고 학습 능력은 뛰어난지 모르지만 체력은 월등하고 그걸 학습 능력을 담아낼 만한 체력과 정신력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공이 약하다. 두꺼움이 얇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그래서 진중한 모습이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 모습이 없고 그냥 빠른 머리, 뛰어난 학습 능력, 넘치는 정력, 체력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이게 정력적이고 박력이 넘쳐 이게 보일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봤잖아요. 시원시원했죠. 말 나오는 대로. 그래, 그래.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저를 좀 시원하게 해라. 인기 좋았죠. 나라 꼴이 어땠습니까? 국정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국정을 수행하던 한덕수를 지금 내각 수반으로 앉혀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 또 지금 변양교의 또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충고 조언이 들어갈까요? 저도 뭐 이런 방송을 합니다만 참모진들이 혹시라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뭐 두루 들으실 테니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참모의 조언이 들어가지 않고 조언할 참모가 없어요. 전부 다 예스맨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상명하복의 관료들만 있다고 해요. 검찰 관료, 경제 관료, 모피아, 네, 로피아만 있다고. 정말 심각합니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보여. 그냥 지 잘난 멋에 나대는 걸로만 보여. 비상경제회의라고 했는데 첫 일성이 빚탕감 이야기가 나오니까 빚 갚은 놈은 뭐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요? 그냥 나무 거 땡겨 쓰고 그냥 입 닦아버리고 그냥 배째 하다가 어느 날 또 탕감해주고 이게 정상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정상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는 거지. 지금 이 어려우니까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협조를 구하는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요?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렸어요. 같이 우리 좀 고민을 합시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배려를 하면서 우리도 좀 합시다. 이런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어려운 사람들 이거 좀 해주는 게 당장 숨 넘어가는데 좋지 않겠나? 좋죠. 좋죠. 맞는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근데 옳은 일을 하는 게 옳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시간방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씨 뭐 그래 권력이 좋기는 좋네. 뭐 그 뭐 수십조 마음대로 쓰는 놈이 있더니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기분 좋게 뭐 빚도 막 다 뭐 장부도 지워주고 뭐 멋지네.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기고만장한 오만방자한 노름, 국민 세금을 갖고 지가 인심 쓰는 노름으로 비춰지지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정성 있게 전달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의에 쭉 참여하는데 윤석열이면 보인다는 거예요. 출입 기자와 이야기하는 윤석열이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라는 이 지적을 따갑게 정말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의 논설위원 정연욱 위원이 지난 주말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같은 기조입니다. 예, 문화일보의 이용식 주필과 같은 기조예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라는 기조와 같아요.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오만한 태도 때문에 민심이 외면하고 있다는 걸 직시해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 전략을 바꿔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중도층만 이탈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국힘 지지자,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거의 열성 지지자조차도 다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가 있었나요? MB 시절 같이? 여기 지금 정여록 위원의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MB 시절 같은 광우병 사태가 있었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민주당이 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뭐 저격수가 등장하고 공격하고 그랬나요? 이재명 때문에 뭐 저들 지금 난리예요. 박지원, 이재명 뭐 난리잖아요. 지금 민주당 쑥대밭이잖아요. 진짜 뭐 무기력 아니라 처참할 정도의 야당. 아무도 윤석열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문제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억지로 이렇게 옹호하려는 쪽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 같은 그런 불량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게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충고하고 더 살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자꾸 이제 윤석열 정부를 헐뜯는 걸로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이 또 있어요. 꽤나 양식 있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혼자 걸어가나요? 누가 있나요? 권성도이가 하나요? 정말 충고하건대 권성도이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겁니다. 장제워이 같은 사람 멀리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예요. 장제워이도 역시 탄핵파잖아요. 그 전국에 어떻게 했나요? 그 뒤에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그냥 후보 단일화해서 내가 대통령 되게 해줬다라는 그 은혜요. 개인적인 고마움은 고마움이고 그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 현재 윤석열 정부로 대변되고 있는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 부류들이 전부 소위 말해서 세보수계라는 그 아니 여태 조용히 있다가 또 유승민이 튀어나오죠. 하태경이 또 이상한 짓 하죠. 예? 문재인한테 지금 화살이 가니까 쉴드를 치잖아요. 국정원장이 보고를 안 했다. 문재인을 속였다. 이런 식의 쉴드를 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청와대 그 대통령실 직제상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지금 다 감싸져 있어요. 그걸 인해장막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어요. 거기에 입만 띄면
알아서 입을 띄지 않아도 척척 움직이는 검찰 인맥들이 있어요. 예. 자기 이권에는 귀신처럼 밝고 자리 차지하는 데는 귀신처럼 밝은 경제 관료들이 수두룩해요. 이 정부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국정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민심이 왜 떠나갈까요? 왜 열심히 하는데 해도 빛이 안 날까요? 윤석열 정부 누가 끌어가냐는 거죠. 비전 또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딱 부러지게 총대를 매는 눈도 안 보이고 전부 집 앞으로 챙기는 밖에 안 보인다. 알아서 열심히 하고 그나마 그래도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는 한동훈 정도만 눈에 보인다. 나머지는 다 그만. 국민들이 다 기본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에이 뭐 이렇게 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수두룩해요. 거기다 또 듣보잡의 고향 친구의 아들 등등등 이야기가 마구 쏟아져나와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 사라지자 그 이야기 나와요. 또 거기 또 코바나 컨텐츠 직원도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아요. 이거요. 이거 곰탕 우려먹듯이 우려먹기 잘하는 저 야당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습성에 계속 우려먹기 하면서 살붙여가면서 튀겨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구설 잡음? 거기다가 온갖 어? 소위 김어준식의 음모론자들의 그 언론 지형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토랑 같이 딱 일치단결해가 앞만 보고 달려도 지금 산 넘어 산인데 그렇죠? 경제 파고 경제 위기 지금 경제가 지금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지 옳은 일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오죽하면 탁현미 같은 놈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로 조금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계속 연속 주말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만 드디어 공무원 노조,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예요. 예? 임금 인상 7%, 공무원 철밥통입니다. 예? 은행원들 철밥통입니다. 연금 단단해요. 여러분, 이 와중에 예,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엄청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내세운 이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래요. 예.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통계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24년 만에 6%대 물가 상승.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 주머니가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 해만 바뀌면 호봉이 올라가요. 1호봉씩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잖아요. 호봉 승급이 되면서 호봉급이 또 월급이 늘어나요. 예? 월급 언제 뭐 체불되는 거 있나요? 일반 기업들처럼 꼬박꼬박 걱정 없이 나와요. 연금 짱짱해요. 지금 공무원들 평균 월급이 말이죠. 우리 일반 근로자들 평균 월급보다가 약 2배 많습니다. 2배. 급여가요. 이전에 공무원들 급여 작다고 해서 연금을 늘려놨잖아요. 연금은 연금대로 한 보따리. 급여는 급여대로 거의 평균 일반 근로소득자의 평균 월급의 2배라고요. 이 공무원들이 또 임금 인상해달라고 집단 행동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정부가 최대 고용주다 이러면서 공공기관이 일자리 만들자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 13만 명을 늘렸어요. 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소위 운동 조직이잖아요. 선거운동 조직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알바끼 해놨어요. 곳곳에. 한두 군데 아닌데 지방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건비 누가 감당하나요? 재정 거들 내놨죠. 네. 공무원 인건비가 말이죠.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간에 13만 명 늘린 게 말이죠.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래가지고 이전 정부 4개 정부가 늘려놓은 그러니까 약 20년이죠. 20년 동안에 늘린 공무원 9만 명보다가 더 많죠. 13만 명을 5년 동안에 늘렸으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게? 40조입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40조입니다. 예. 그러면 퇴직 후에 지급할 공무원 연금 이게 국가 부채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얼마 늘었을까요?
400조, 300조가 늘었습니다. 300조. 네, 인건비가 40조, 연금 부채가 300조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재정 적자가 100조입니다. 해마다. 근데 이 공무원 인건비가 이렇게 불어나 있으면 이거 조정 안 하면 나라 거들 나겠죠. 자, 여기에 지금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굳이 뭐 다 끌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상반기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103억 달러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팔아버리는 거죠. 셀코리아 팔아버리고 돈 빼가간 게 16조 원어치 빼가가요. 우리 돈이 없어요.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우리 코피 터져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제는 진짜 마지막까지 버텨야 살아남는데 이제는 버티는 거, 살아남는 게 지금 목표가 되어 있는 판에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예, 금융노조, 임금 7.2% 인상. 예,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 자, 이거 하나 정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동아일보 청광암 논설실장 같은 경우에 라스트맨 스탠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구도 없고 우군도 없고 전례도 없는 그런 경제 위기의 먹구름 앞에 경제 지표는 40년 전 경제에 병이 든 거, 병증도 40년 전 미국이 41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이 40년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렇게 운을 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 빚 탕감해주라? 이게 IMF 외환위기 때 대처 방식이죠. 그러자 오히려 공감이나 지지를 끌어내기는커녕 반발만 불러일으키죠. 인심만 잃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뭐 대주고 뭐 맞는 격이죠.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깊이 생각하고 다시 전열을 재정돈하는 한 주. 어제 제헌절 행사 때 자유, 민주, 법치, 정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성 이야기. 예, 그 말, 입에 침이 마르기 전에 이번 한 주 정말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하고 자세 정돈을 새로 하고 정말 개과천선하는 환골탈퇴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힘당이든 뭐든 정리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마침 눈에 띄는 그 19절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 내가 울어서 꽃은 진다라는 그 이야기요. 지금 국정 떨어지는 지지율 이게 간단치 않다. 국정 운영의 동력 간단치 않다. 그냥 뭐 문재인 적폐만 자꾸 두드려 잡는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오지 않는다. 국정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떠나가는 민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 아직 저만치 그래도 뒤통수라도 보이고 눈짓은 눈길은 서로 마주칠 수 없지만 손짓이라도 서로 하고 볼 수 있을 때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완전히 보이지 무슨 짓을 해도 보이지 않고 고함을 쳐도 들리지 않는 거리로까지 떠나가기 전에 자기 고백, 자기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휘청되면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요인들 등등 이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파도잖아요, 지금. 네. 아베라는 큰 축이 그래도 중심축이 있을 때는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구워 삶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 또한 지리멸렬이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하기가 진짜 더 어려워졌어요. 중국도 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 쉽게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 못한다? 기본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 어느 놈이 죽나 한번 해보자 하면 우리 요절나죠. 스리랑카 꼴 납니다, 여러분. G7이 옛날 G7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일치단결했지만 G7 자체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만 두고도 G7이 완전히 저들 이해관계 때문에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사분오열하고 있잖아요. G7 각국의 면모를 보십시오. 바이든 행정부 지금 엉망진창돼 있죠. 지지율이 바닥이죠. 바이든 행정부 지금 11월 중간 선거에 있는데 제가 참패할 거잖아요. 프랑스 과반 의석 실패했죠. 마크롱. 영국 존슨 실각했죠. 거짓말 계속 하다가 늘 거짓말 해왔는데 잘 모면해오다가 이번에 완전히 파티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코로나 파티 들통나면서. 이탈리아 엉망이죠. G7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예, G7, G20 아무 소득 없습니다. 지금 중심 세력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중국, 러시아가 옛날에 중국, 러시아가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옛날에는 존재 가치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중국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사적인 그 G2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 규모에서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독일도 적자죠, 지금. 독일이 참 탄탄한 경제 기반,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적자잖아요. 러시아 이제는 자원이 있잖아요. 유럽이 벌벌 떨잖아요. 천연가스. 자원이 있다고. 러시아가 예전하고 또 달라요. 이제는 자원의 강국이에요. 중국 경제의 강국이에요. 어쨌든 예전하고 달라요. 단순히 덩치만 큰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 속에 일본은 또 보수의 기둥이 쓰러졌어요. 질이 멸렬해 있어요. 이런 복잡다단한 역학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이 정부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지지층을 잘 끌어안고 또 일반 국민들을 잘 끌어안고 반듯한 방향으로 서지 않으면 난리 난다고. 이 판국에 그냥 이전에 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강요 쌍물갈이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총리부터. 이제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이 아니라 이틀밖에 안 됐더라도 이 민심을 수습할 수 없는 이 정부, 존재 가치도 없는 이 강요들 뭐하러 월급 주고 이렇게 전부 다 장차관 이렇게 앉혀놓고 있나요? 쌍물갈이를 쇄신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2달 만이어서 하기는 그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각오로 일을 해야 된다. 인사자본 더 나오지 않아야 돼. 김건희 여사 주변 인맥들 정리하지 않으면 최순실처럼 역풍 맞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 없잖아요. 네, 철두철미하게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길을 되돌릴 수가 없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불행해지는 거고 뭐 더 나아가게 되면 윤석열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고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보셨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산에 올라서 오이 처먹는 꼴을 보셨잖아요. 그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게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모두 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정돈하는 한 주,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로 한 주의 시작을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